벌써 세 번째야. 원래 이렇게 테이크가 맞나요? 원래 한두 번에 끝내는데 죄송해요. 오늘 컨디션 난조가 좀 있어가지고. 장안동 버프를 받으셨네. 장안동이 약간 높은 산 지역은 아닌데 그 중압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동네. 너무 처음 오는 곳이고. 이게 저 원래 좀 어디 처음 가는 곳을 가면은 막 엄청 분위기가 처음 느껴보는 분위기고 그러면은 되게 막 어지럼증을 느끼는 게 있어요. 완전 한 번도 보지 못한 전에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학교에서 국회의사당을 놀러 갔다고 하면 안 되고 체험학습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렇게 의원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장에 반 애들 이렇게 통솔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 어지럼증을 느낀다던가 그런 거를 덜어 느낀 적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익숙치 못한 곳에 들어서게 되면은 좀 컨디션 난조가 생기는 게 있다. 오 신기한데? 아무튼 자기 소개를 두 번 이미 하셨지만 한 번만 더 해주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김요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이제 게스트 초청한 분들 중에서 처음으로 저와 동갑이신데 좀 느끼시는 게 있나요? 그런 거 있어서 뭐 느끼시는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초청 받은 거에 대해서요?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제의를 받았을 때. 일단 제가 이 나주노의 팟캐스트를 처음부터 봤었고 정말 좋은 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막 이렇게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이렇게 사람한테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면 안 다가가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저 사람은 뭘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저거 재밌다. 그래서 봐야지. 그래서 보고 있었다가 재밌게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팟캐스트 할래? 그때 느끼면 별 생각 없이 그래?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워낙 준호랑도 이전에 안산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그렇죠. 다음은 그죠. 또 안산이라는 그 지역에 있으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 막 감정적인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건 아니었지만 되게 지지가 많이 됐다. 감정적인 지지가. 왜냐면은 우리 서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통학을 하는 입장으로서 같은 한국이지만 굉장히 타지처럼 느껴지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 오랜 시간을 쏟고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있죠. 아무튼 그러면서 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제의를 드렸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체코를 다녀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체코 다녔어요. 체코를 어떤 일을 하러 다녀오셨나요? 체코는 이제 아티스트 분이 이제 페스티벌에 초청 받으셨는데 이제 제가 그 페스티벌 아티스트 분 초청받은 분의 이제 베이스를 연주하러 갔었죠. 가서 어떤 가수분의 그거를 도와주신 거죠? 오헬렌님이라고 장르를 그렇게 약간 특정해서 찝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아티스트다운 분의 곡에 베이스를 연주하러 갔습니다. 어떤 그런 장르를 가릴 수 없는 부분이 아티스트적으로 느껴지셨던 거예요? 뭐 이제 오헬렌님을 검색해보고 이제 오헬렌님 곡을 들어보면은 느끼시겠지만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하시고 창법도 특이하시고 그리고 곡을 써내는 그런 작곡 능력도 되게 특이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진짜 딱 노래 딱 들었을 때 와 진짜 이거는 이 사람밖에 못하겠다. 이거를 누가 커버할 수 없겠다. 좋은 의미에서 이거를 커버해도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의 색깔로 그냥 형체로 만들 수가 없는 그냥 이 사람밖에 못해 이 노래는. 딱 그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처음 전 노래를 들었을 때. 딱 원앤올리다. 네, 원앤올리. 그런 부분이 좀 아티스트처럼 느껴졌다.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좋네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든 생각이 또 아까 전 테이크에 하던 얘기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죠. 나 자신이 확실하게 있는데 또 체코 가서 그걸 느끼셨다고 했고 그거랑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서양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원앤온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방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쵸. 가서 그런 좋은 인상을 받으셨다. 그런 그분은 또 다른 좋은 인상 받은 것들도 혹시 말해주실 수 있나요? 헬레님 워낙 또 되게 따뜻하시고, 네,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저는 이제 누군가의 곡에 이제 연주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이렇게 또 그거를 또 만들어 곡을 다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이랑 하는 건 익숙한데 완전 이제 다른 분들 그냥 이제 현직 봉사자 분들이랑 이렇게 한다는 게 처음이기도 했으니까 많이 어색하고 틀리기도 많이 틀리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따뜻하게 저를 챙겨주시고 하는 모습이 또 헬레님의 느껴졌죠. 정말 따뜻한 분입니다. 따뜻하신 분. 따뜻한 게 굉장히 또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좀 뜬다? 따뜻함이라는 것의 가치가 그런 책이 좀 나오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들이 좀 요즘에 다시 상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따뜻함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따뜻함의 가치요. 네. 준호랑도 안산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던 주제 같은데 좀 다르게 저희는 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전부터 저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이웃 간의 정 그리고 이웃 간의 약간 서로를 향한 마음 같은 거를 보고 자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흔히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그냥 이제 제가 이제 그땐 어릴 때였고 유치원생이었는데 유치원생 이제 유치원 가는 길에 이제 어른분들을 뵈면 이웃집 어른분들을 뵈면 항상 인사하고 그러면 어른분들이 아이고 착하네 이러면서 그런 인사 하나 가지고도 서로에게 약간 따뜻함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에서 살아갔던 제가 이제 이사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또 보게 되고 여러 이웃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인사를 해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냥 서로 간의 그런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닫혀진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정 그리고 이 따뜻함이라는 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나? 점점 사라져가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 따뜻함의 가치가 정말로 중요해지고 정말로 값져가고 있다. 더 잃어가면 제 생각에서 더 잃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기준에서 항상 이렇게 그 예로 들었던 그 안녕하세요 인사처럼 이웃분들에게 인사하려고도 하고 서로 간에 내가 어떻게든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잃지 않으려고 저 또한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 가치가 너무나 값지다라고 생각하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갖고 그런 가치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되게 그거를 먼저 건넬 수 있다는 거를 되게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사실 완전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먼저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하면은 먼저 건넬 수 있는 사람이 그걸로 인한 더 많은 장점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먼저 다가설 수 있는 만큼 이제 좀 낯짝을 두껍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 거겠고 어느 정도의 사회화가 좀 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서 비롯한 많은 이점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사라져 간다는 게 많이 달갑지는 않은 현상이죠. 아무래도. 근데 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또 있어요. 네. 이것도 체코에서 겪었던 이야기인데 네. 제가 이제 체코 이제 도착해서 프라하에 머물렀었거든요. 잠깐 하루 정도 프라하에 머무를 때 프라하에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네. 밥을 먹으러 가려고 이제 식당 검색하다가 칸티노라는 이제 식당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깃집인데 거기를 이제 가면은 이렇게 메뉴 종이를 줘요. 종이를 주고 이제 그 파트가 있어. 그 고기 파트가 있고 빵 파트가 있고 맥주 파트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종이를 먼저 받잖아요. 입장할 때 받고 가서 이제 그 파트별로 가서 내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그 파트 직원이 적어줘서 다 먹고 나왔어. 그럼 이제 종이를 들고 계산대로 가서 이제 후불 결제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이 방법을 안다고 해도 이게 체코의 동양인이 진짜 없거든요. 제가 갔었을 때는 동양인도 없고 그냥 다 그냥 백인들이니까 이거 내가 방법은 아는데 이거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 거지? 뭐라 말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체코가 영어만 쓰는 게 아니야. 체코어가 걔네 나라 언어가 따로 있어요. 체코어가.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잠깐 가서 들어가지고 뭐 비어 원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주문하면 되는구나 할 수가 있는데 체코어로 얘기를 하니까 뭐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아는데 어떻게 주문하냐.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어렵다. 이제 옆에 있던 테이블에서 이제 백인 두 분이 이제 한 4, 50대 백인 분들이 이제 서로 둘이서 이렇게 남자분들이 맥주 마시고 고기 먹고 그러고 있다가 되게 답답한 걸 봤는지 이렇게 직접 먼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주문하는지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아니 나 모르겠다. 혹시 알려줄 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면 되고 이렇게 주문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길래 감사하다 하고 이제 칸티노에서 이제 맛있게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경험을 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뭐 성격이 급한 것도 있는데 내 옆 테이블에서 막 우물쭈물해. 그러면 바로 알려주려고 한다?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지금 주제를 많이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였어요. 과잉 친절? 과잉 친절. 친절. 과잉 친절? 그냥 친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서양 사람 그의 삶의 방식, 삶의 테두리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친절.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그냥 소소한 친절. 뭐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냥 내가 선뜻 나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재밌게 즐기고 있다가
옆에 동양인들이 난처해하길래 이렇게 물어봐 준 거고. 그렇게 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친절을 이제 그 사람들이 베푼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양적인 측면에서 또 봤을 때는 흔히 과잉 친절이라고 하죠. 뭐 되게 항상 상냥하게 대한다던가.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항상 상냥하게 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해서 그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진심인가 아닌가 또 되게 중요하다라고 방금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라 말해야 될까? 우리가 따뜻함을 베풀 때 그 마음이 진짜 솔직하고 진짜 진심이어야 된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흔히 말해서 낯짝을 깔고 그냥 무엇인가 그냥 보여주기 위해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일부러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내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뇌에서 행동해. 몸이 행동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라고 느꼈어요. 되게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서양인의 스테레오타입 이런 거는 되게 행동의 주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금 느끼신 것도 그렇고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확실한 동기가 나로부터 나오고 이런 이미지가 확실히 있고 뭐 실제로도 그런 경향성이 좀 있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또 동양인들은 아무래도 뭐 중국이나 일본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압박을 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좁고 좁은 거에 비해서 이 서울이라는 지역이 인구 집중도가 특별히 높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런 과잉 친절이라는 것도 그런 타인으로부터의 핍박이나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그런 동기가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나 자신이 되는 게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과잉 친절이나 그런 걸 분류되는 거에 있어서도 나로부터의 그 이유가 확실히 나와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러왔죠. 얘기의 출발이 따뜻함 얘기하다. 아 맞아요. 그쵸. 따뜻한 얘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어쨌든 우리 대화할 때 약간 그게 있어. 이렇게 쭉 가다가 하나를 틀면은 글로 그냥 엑셀을 그냥 겁나 밟아. 풀악셀을 밟아. 그리고 갔다가 그냥 야 우리 여기 아닌데 이러고 다시 돌아가고 후진하다가 후진하다 꺾어 이러고 와. 그러니까 그거 같다. 되게 철없는 성인 남자 두 명이서 드라이브를 닦아. 처음에는 그냥 야 우리 어디 갈래? 야 우리 뭐 안산이나 갈까? 하다가 중간에 빠져서 야 여기 부산이래. 여기로 가면 바로 부산 가. 근데 부산 가다가 또 틀어. 뭐 충청북도를 가 갑자기. 이런 느낌. 그런 것도 너무 재밌는 거죠 뭐. 이 뭐 대화라는 게 일단은 이 오프라인에서의 대화가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 이 흐름이 있고 되게 그 뭐지? 그 브레인스토밍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또 제 생각을 남한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머릿속 구석구석에 있는 생각들을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되고 그런 과정이 되게 재밌는 것 같다.
오프라인에서 대화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체코에서는 또 프라하 말고 또 어떤 지역에서 머무르셨죠? 체코는 오스트라바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었는데 오스트라바. 체코 흔히 국제공항이 제가 알기로는 프라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인천밖에 없잖아요, 국제공항이. 그쵸.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프라하는 그냥 이제 공항에서 이제 도착해서 공항 때문에 있었던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일정이 어떻게 됐었냐면 한국에서 출발하고 뭐 두바이 경유해서 왔다가 프라하에 머물고 자고 그 다음 날에 프라하에서 이제 그 제가 방금 말한 오스트라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요. 왜냐면은 그 페스티벌 하는 데가 지역이 오스트라바였거든요. 그래서 이동해서 오스트라바에서 자고 그 다음 날에 공연하고 오스트라바에서 자고 오스트라바에서 일어나서 프라하로 다시 넘어가요. 그 다음 날 프라하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출국하는 거. 그런 스케줄이어가지고 두 개의 도시를 머물렀었고. 프라하랑 오스트라바 사이에도 거리가 꽤 있나 봐요. 있어요. 거리가 기차로 3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3시간 반 정도였던 걸로. 거리가 꽤 있네. 그렇죠. 중간에 두바이에서 머무르셨을 때는 좀 강하게 받은 인상이 있나요? 두바이에서 머물렀을 때 강하게 받은 인상. 뭐 경유를 했을 때 몇 시간 정도는 한 4시간 정도 있었고. 네, 있잖아요. 네. 뭐 그냥 되게 그냥 소소하게 이런 재미도 있구나라는 게 있어요. 뭐 하나를 예로 들자면은 두바이가 더운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더운 나라라는 게 짐작이 안 됐거든요. 그 더운 나라라고 해봤자 얼마나 더울까? 왜 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온도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11시 오후 11시 55분에 출발해가지고 두바이로 가서 두바이 도착했을 때 현지 시간으로 한 3시인가 4시였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온도를 봤어. 새벽 이제 깜깜한데 새벽 3시인데 35도야. 그거 보고 약간 충격을 먹었어. 그래서 덥나? 35도? 괜찮지 않나? 해서 밖으로 나갈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도착하고 이제 경유하기 위해서 그 경유하는 쪽에 다른 게이트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게이트로 넘어갈 때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나가려면 나가야겠죠? 야외로.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무서워. 원래 한국 같으면 햇빛이 쨍쨍해야 덥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밤이 깜깜한데 35도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확 더워지는 거 있잖아요. 열풍이 딱 느껴지는 순간 더운 나라구나. 이제 몸으로 체감이. 이제 몸으로 더운 나라구나. 낮에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외국 나가 보신 게 처음이시라고요? 네, 사실상 처음이에요. 왜냐면은 어릴 때 잠깐 그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중국 한 배를 가지고 한 배를 타가지고 네. 제주도 갔다가 대만 갔다가 일본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는 그런 일정을 되게 어릴 때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기억이 안 날 때? 네, 기억이 나긴 나는데 사실상 여행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가족이랑 간 것도 아니었고 어떤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간 거였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이제 지정해준 흔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른들이죠. 전 그때 완전 어렸으니까 해봤자 전 초등학교 저학년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이 나라를 여행해 본다는 개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관광지 가서 남들 흔히 다 가는 관광지 가서 그냥 보고 나오고 그런 것뿐. 누군가가 인솔하는 걸 그냥 따라가는 느낌이죠. 어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최근에 겪었던 그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돌아다니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러는 거니까 진짜 외국 나가서 여행했다
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이에 머리가 많이 커졌구나. 그죠. 그렇군요. 여행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여행이라는 거에 어떤 기준이 좀 있으신 건가요? 여행의 기준? 뭐 방금 말씀했던 것 같이 내 스스로가 내 갈 길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여행이겠죠. 아무리 봐도 그냥 다른 나라를 간다고 해서 그게 여행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스스로가 뭐 여행을 내 스스로가 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니는 거. 근데 또 이제 가족 여행은 또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내 스스로가 여행이라고 느끼는 거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세계를 넓히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죠. 좋네요. 저도 되게 여행을 원래는 가는 걸 이해를 잘 못했는데 막 가서 인스타 올리고 그런 걸 솔직히 말하면은 별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왜 가지? 뭐 좋아서 올리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좋은가?를 잘 몰라가지고 되게 경솔한 말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되게 깨준 게 얼마 전에 속초도 갔다 와보고 뭐 여행을 간 건 아니지만 어디 제가 뭐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 세계를 넓히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래가지고 뭐 미국 가서 뭘 올리는 것도 그런 거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여행이라는 게 참 재밌죠. 그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험해봤자 경험이라는 것도 되게 다양하니까 그냥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새로운 행동을 하는 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수도 있는데 여행이라는 거는 새로운 장소를 가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장소를 간다는 게 공간이 뒤바뀐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근데 확실히 맞죠. 다르죠. 속초 갔을 때는 같은 한국이지만 거기는 또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근처에 바다가 있기도 하니까 거기에서는 뭐 되게 단순한 예시지만은 제가 너무 덥고 그러니까 옷을 벗고 다녔거든요. 우통 까고? 네, 우통 까고 다녔어요. 뭐 바지까지 벗은 건 아닌데 확실히 그런 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은 재밌는 경험이지 않나 또 서울에서는 벗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좀. 그죠. 서울에서 누가 벗고 다녀요. 아 그렇죠. 아무튼 체코를 그렇게 다녀오셨고 또 음악 만드는 것들도 사운드 클라우드에 몇 개 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몇 개 올렸죠. 지금 뭐 한 세 트랙 정도 올라와 있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세 트랙 정도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세 트랙 정도 있습니다. 네. 피아노 혼자 연주한 거랑 네. 베이스 혼자 연주한 거랑 무슨 요상한 비트. 비트 만든 거랑 저는 그 피아노 혼자 나오는 트랙을 되게 인상 깊게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개인적인 상황으로 그걸 만들었을 때는 그냥 그 제목이 가끔 힘들 때잖아요. 네. 그 곡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딱히 힘들지 않았어요. 딱히 힘들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냥 곡을 쓸 때 멜로디 좋다. 그래서 혼자 그냥 연주하다가 녹음해봐야지. 그래서 녹음해서 그냥 연주를 한 거고 그 연주할 당시에가 이제 내가 가장 힘들었던 기억들을 떠올려서 연주했었나?
또 잘 모르겠는데 했었나?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작업물을 만들고 이걸 어디다 올려? 올리긴 좀 그런데. 그래서 그냥 이 파일에다 냅두고 쟁여두고 있다가 네. 진짜 힘들 상황이 이제 왔었죠. 최근 그걸 만들었을 당시에 가까운 시기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네. 그걸 만들고 나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힘들었던 상황이 찾아오면서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네. 연습하고 있다가도 베이스 내려놓고 인스타 그런 거나 보다가 갤러리나 보다가 갤러리 인스타 다 보고 나니까 할 게 없어. 그래서 파일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파일 하나 보다가 언타이틀 하나 트랙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었는데 뭔가 지금의 내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곡이 나도 모르게 있었네. 내가 나도 모르게 만들었었네. 해서 그냥 올렸었어요. 생각보다 즉흥적으로 그 과정이 진행이 됐네요. 그렇군요. 그 실제로 힘들 때 이제 제목을 안 붙여놓고 있다가 진짜로 가끔 힘든 때가 오니까 가끔 힘들 때라는 제목을 붙여서 올렸다. 그죠. 피아노 연주는 원래부터 좀 하셨나요? 피아노 연주는 많이 안 해봤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따로 배운 적도 없고 그냥 피아노 소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피아노 치는 음악들을 많이 들었을 뿐이죠. 그냥 치다가 이렇게 치면 되지 않을까? 치다가 녹음하고 그리고 올리고 그랬던 거죠 그냥. 이거 되게 이 얘기만 들어보면은 엄청 잘생긴 스타 천재 가수가 작업기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군요. 뭔가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솔직한 감정 표현이 된 부분도 있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즉흥적이다 보니까 따로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즉흥이 본능인 건데 본능에 충실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물이 그런 작업물이 나오지 않았나. 또 피아노 연주만 하는 곡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류이치 사카모토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죠. 막 그분 다큐 이런 것도 찾아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뭐 삶을 다룬 전기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전기 비슷해요. 그 사카모토 그분이 암투병 생활 중일 때 아마 18년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그분의 생활 그냥 그분의 그냥 다큐멘터리죠. 그냥. 근데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람이 뭐 일본 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또 그 사람의 생각 주장이라기보단 주장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음악을 대하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음악에 대한 또 썰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되게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엔 좀 복합적인 사카모토라는 인물을 되게 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여가지고 좀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딱 그때쯤에 류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의 삶을 뭉탱이로 딱 잘라다가 보여준 그죠. 그런 느낌이군요. 되게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기회가 되시면 사카모토 그분을 되게 좋아한다면은 진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사카모토 선생님의 생각이라던가 주장이 있나요? 그 영화니까 다큐멘터리 그 영화 장면 중에 이제 해일에 휩쓸려 버린 마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피아노 한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피아노 치고 있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소리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그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도 소리 좋다? 솔직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솔직하다. 남들 기준 그냥 안 보고. 왜냐면은 피아노도 정해진 튜닝이란 게 튜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이 나갔다 안 나갔다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음이 나가는 소리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뭐 제가 뭐 일반화 시키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많은 분들이 그냥 튜닝이 완전히 나가버린 그런 소리들을 즐겨 들으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주류가 되는 그런 소리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분이 내가 생각하기에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 연주도 잘하는데 그런 되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 피아노를 치면서 소리 좋다라고 말하는 게 그때도 이제 한번 충격이었죠. 나도 저렇게 솔직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솔직하게 대한 거 그게 제 삶의 중요한 키포인트였으니까 그런 장면도 있고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자면은 네. 이제 사카모토 그분이 작업을 영화음악 감독 일을 하면서 이제 감독이었나? 어떤 사람이 이거 곡을 좀 바꿔달라. 녹음 오케스트라 단원 다 모였는데 한 1시간 전? 2시간 전에 자기한테 와가지고 곡을 바꿔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카모토가 그거는 불가능하다. 오케스트라 단원 저렇게 다 모여놓고 무슨 이거를 바꿔달라는 거냐. 근데 이제 그 감독이 하는 말이 엔니오 모리코네는 해주던데. 와. 그 말을 듣고 사카모토가 아니 씨 이러고 제가 이거 승부욕인가 그냥 엔니오 모리코네 했어? 그럼 나도 해야겠네 하고 자기가 했었다. 와.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굴릴 줄 아시네. 엔니오 모리코네는 해주던데. 감독분이 사람을 좀 굴릴 줄을 아시네. 신기하네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죠. 진짜 재밌어. 그런 누군가의 삶을 다룬 전기나 어떤 자서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이게 사람이 만드는 그런 책이라는 그런 유산의 종류 중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특히 어떤 한 사람의 다룬 그런 것들이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조명을 한다는 그 행위가 흔하게 일어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진짜 뭐 이제 지구가 생긴 지 뭐 몇 억 년 이상은 될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비추기 시작한 시기가 진짜로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뭐야 이 지구의 나이를 24시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인간이 나온 시기를 딱 재보면은 23시 58분 이 정도 나온대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끼리 그렇게 가치를 매기고 누군가의 삶을 기록한다는 그런 행위를 한 게 또 짧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다. 원래 뭐 저나 요엘 씨나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과 인간 한 개체라는 그 가치는 똑같지만은 그 사람이 조명될 만한 그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거에 영감을 받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다.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영화를 꼭 나중에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음악에 어떤 의미를 좀 담아내려고 하는가 뭘 담아서 이렇게 내는가 음악에 담고 싶은 그런 의미나 뜻은 그때그때 다른 것 같고 항상 누구나 그렇듯 일반화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항상 제 자신을 담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제 자신을 담고 싶어 하는 그런 솔직함을 진짜 진정성 있게 가장 솔직하게 담아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도 그렇고 더 알아가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가장 솔직하게 저를 담고 싶은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뜻과 의미는 그때그때 달아두고. 어떤 기록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죠. 내가 이때는 이렇구나. 그렇군요. 또 음악이라는 게 저는 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거지만 되게 자신을 표현하기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글이나 뭐 글도 있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림도 있고 뭐 요즘에는 비디오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글 같은 경우는 저는 언어로 뭐를 표현하는 거에 되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서로 언어로 대화를 하고 서로의 관념을 표현하는 그런 일상적인 수단이지만은 결국에 서로가 언어를 정의하는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한글을 쓰는 한국인이 샛노랑을 떠올리는 거랑 미국에 사는 뭐 어떤 토마스 씨가 옐로우를 떠올리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노란색도 되게 지칭하는 것도 많고 그쪽에서도 뭐 지칭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뭐 머스타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색깔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도 좋지만은 음악이 되게 좋은 수단이 아닌가. 그림도 좋지만은 그림도 저는 그래서 나중에 도전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림. 네. 글도 이미 쓰고 있고 음악도 이미 하고 있으니까 뭐 비디오 만드는 것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의 4대왕이 된 것 같긴 한데 뭐 4천왕이 된 느낌인데 그림도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좋을 것 같은데. 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트를 찍은거나 그 베이스 혼자 연주한거나 그런 트랙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는지 궁금한데요. 그 셋 중에서 진짜 진정성 없고 가장 솔직하지 않은 비트인 것 같거든요. 아, 그냥 남들 만들길래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좋아서 올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좀 이따 지워야겠네요. 딱히 아, 나를 담아내지 않았으니까 지워야죠. 음, 음, 그냥 남들 만들길래 만들었었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뭘로 추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거를 만들었을 땐 뭔가 이게 기술적인 한계일 수도 있는데 네, 기술적인 한계도 분명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떠나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래서 나는 뭔가를 만들 때 마음을 되게 중요시하는구나 라는 것도 되게 느꼈고 그거를 만들 때 진정성,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걸 임하고 있는가 음, 그리고 그 진지함이 솔직한 건가. 진짜 우러나와서 하게 되는. 근데 또 이게 우러나오는 게 항상 우러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그냥 나는 항상 진심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작업을 지금 못 하고 음,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네 지금 또 뭐 지금 제가 궁금해하고 그 뭐야 하고 싶은 것도 좀 다르고 지금 또 연주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연습만 하고 악기 연습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군요. 저는 되게 그 비트도 좋다고 그냥 생각을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작업물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음, 어,
그림도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그런 고전 그림들을 보면은 아름다움을 쫓아서 그리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떤 성경의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그림들도 최대한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고, 성경의 어떤 장면을 묘사한다는 것도 그때 문화적 배경이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적 배경이 짙게 깔려 있을 뿐이지 어떤 거를 설파하고자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비너스는 다른 얘기지만 비너스가 탄생한 순간을 묘사한다거나 그런 것도 그냥 그린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좋음을 표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활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은 것도 솔직한 거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렇다. 연주적으로는 어떤 연주적으로는 네. 브라질 음악에 빠져가지고 어, 브라질에 이제 연주하는 브라질 출신의 페드로 마틴이라는 기타리스트랑 마이클 피포큐나라고 부르나? 그 베이스 둘이서 이렇게 듀오로 한 연주 앨범을 카피하고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브라질 음악도 체코 가서 빠져가지고 체코가 지금 제 인생의 가장 큰 반환점을 그러지 않았나? 거의 근데 체코랑 브라질이랑 지구 반대편이지 않아요? 그렇죠. 유럽 쪽에 있는 데랑 남미 쪽이면은 지구 반대편까지는 아니고. 왜 빠졌냐면 네. 그 페스티벌 라인업 중에서 길베르토 아, 길이겠구나 주이니까 길베르토 길이라는 브라질 기타리스트 나이 많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 라이브를 제가 보진 못했거든요. 아, 그분 올 때가 제가 공연하고 그 당일 저녁이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숙소 같은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저희가 헬렌님 그리고 저 베이스 기타 치는 분 그리고 드럼 치는 분 이렇게 네 명인데 이제 기타 치는 분이랑 헬렌님이랑 저랑은 이제 숙소로 넘어가려고 그랬고 드럼 치는 분은 이분을 아셔가지고 옛날에 음악 들었는데 난 남아서 내가 가겠다 숙소까지 뭐 택시 타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만 남고 제가 이제 저랑 이제 세 분은 이제 숙소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드럼 치는 분이 이제 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말려야 했었다. 내가 너희를 뜯어 말려야 했었다. 하면서 이제 라이브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전부터 그 브라질 음악을 듣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브라질인지 몰랐어요. 딱히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노래만 듣고 노래 좋다라고만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그 라이브 영상 동영상을 보고 나서부터 브라질 음악이란 그거에 퀘스천 물음표가 뜨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막 찾아보고 이런 노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찾아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전부터 알고 있었던 아티스트가 또 브라질 사람이라니까 얘도 한번 해보고 한 게 이제 페드로 마틴이죠. 기타리스트. 또 한국에서 브라질 음악을 개척하는 선지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브라질 음악 연주하시는 분들을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이미 소문으로만 들었을 때 되게 브라질 음악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구자가 될진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브라질 음악을 그렇게 오래 할진 모르겠는데 진짜 음악 모르죠, 취향이 모르죠.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선구자가 된다면은 정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겠죠. 그렇군요. 멋진데요? 브라질 쪽은 어떤 매력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미국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죠? 대부분 다 미국 사람이거나 영국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멜로디, 코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는데 브라질 음악을 딱 처음 접했을 때는 일단 그들이 노래하는 멜로디부터가 좀 다르다. 그게 확 느껴져요. 그거를 제가 이론적으로 아직 확립하진 못했지만 일단 멜로디가 다르고 그것도 신선하고 일단 언어도 다르고 언어도 포르투갈어를 쓰니까 그런 영어가 아닌 포르투갈어를 쓰고 그것도 다르고 그리고 그 브라질 사람들 그 민족 자체가 주는 인간성이나 그리고 그 인간성이 바탕이 되는 노래, 연주 같은 거를 쓸 때도 확실히 다르고 그래서 되게 그런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매력들을 점차 알아가는 중이고 빠져가는 중입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네, 진짜 재밌어요 그게. 저도 아직 많이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많이 알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재미난 음악들을 듣고 있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그런 브라질 뮤지션 나는 되게 좋았다 이런 뮤지션. 개인적으로 추천한 뮤지션 방금 말한 길베르토 길도 있고 기타리스트인데 노래도 하기 때문에 싱어송라이터죠. 어떻게 보면 그분 곡 중에 로다라는 곡이 있어요. 이거 로다라는 곡이 있어요. 나준호가 띄워줄 겁니다. 할 일이 늘었잖아. 로다라는 곡도 있고 진짜 좋아하는 곡은 톤니뇨 호르타의 톤니뇨 호르타라고 그 사람도 기타리스트예요. 기타리스트인데 싱어송라이터 노래 부르는 그 사람 같은 앨범에 아꾸이오이라는 곡이랑 발음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꾸이오이랑 마누엘 오 아우다즈라는 곡이 있어요. 그 두 개가 진짜 좋아요. 아무튼 그렇군요.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또 종교를 가지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종교를 가지고 있죠.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시죠? 기독교죠. 기독교.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쉽게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를 어디까지 얘기해 줘야 될까? 다 얘기해 주셔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를 믿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내가 뭔가 그 기독교의 뭔가 대표가 된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그렇게 부담 가지시기보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사람은 야 저거 아니잖아 말 실수하지 마 이러고 자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 전혀 이 김요일 씨가 기독교를 대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냥 한 명의 개인으로서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시고 하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이 다 정답이 아니고 다 오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종교고. 저는 뭐 종교를 가져본 적이 일생 없지만은 어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접하게 된 거는 작년이나 재작년 전쯤부터 철학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서 또 이제 철학이랑 기독교랑 되게 많이 맞닿아 있거든요. 되게 기독교 철학이라는 부문이 아예 있고 따로 또 철학의 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유명한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대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또 니체를 좋아했고 지금도
많은 메시지에서 영감을 얻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제 신은 죽었다라는 되게 캐치프레이즈 같은 말을 남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석한 거를 보니까 이게 어떠한 기독교의 메시지도 메시지대로 안 좋아하는 구석이 있지만 그 어떠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 교주의 쇠퇴 그런 비리 그런 것들을 짚으면서 한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주의 쇠퇴면은 니체 때문에 가톨릭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표현을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어떠한 교주는 아니고 그런 비리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짚었던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되게 많죠. 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 니체의 메시지에 따라서 니체가 되게 그런 세상의 어떤 주관을 따라가는 것보다 진짜 너 자기 자신만의 그런 가치 체계를 세워서 더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대강의 그런 메시지인데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기독교적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떤 인간이 그거를 실천하고 행하고 그러는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제가 그거를 비판을 한 거겠지만은 그 메시지만큼은 너무 좋았다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게 굉장히 우리가 인간이라서 행할 수 있는 가치들이고 사랑이나 진짜 뭐 좀 표현을 세긴 하지만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자기 반대뺨을 내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진짜 미친놈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미친놈처럼 그걸 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메시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네. 모습? 앞서 얘기했겠지만 우리가 친절을 얘기할 때도 솔직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제가 음악을 대하는 것도 음악을 만들 때도 솔직하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네. 기독교 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네. 신앙생활 할 때도 가장 솔직한 걸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자신한테 가장 솔직하게 대하는 거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저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는 거지만 내가 사랑을 누군가한테 실천하는 것도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것도 가장 솔직해야 한다. 그걸 항상 느껴요. 다양한 경우로 아까 부패 얘기했었을 때 네. 제가 고등학교가 기독교 재단이었거든요. 네. 교회에 소속돼 있는 교회 어떤 목사가 만든 그런 고등학교였는데 그 고등학교가 비리가 터졌어. 비리가 터졌어. 비리의 이제 주인공이 목사야. 그런 거 봤을 때도 그렇고 너무 위험한 얘기인가? 방금 태풍이 한번 지나갈 뻔했던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한 얘기인가? 그런 거를 제가 뭐 어떤 팟캐스트는 제 개인의 얘기니까요. 그렇죠. 문제될 게 없죠, 사실. 문제가 되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가 되면 겸허히 수긍하고 따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걸 봤을 때도 사랑이 겉으로 포장된 사랑? 흔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솔직하려고 하고 기도라는 걸 하거든요. 저희는 네. 이제 다른 안 믿는 분들을처럼 얘기하면 신한테 기도한다고 하죠. 신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도 진짜 가장 솔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 내가 억지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했는데 그럴 힘이 없다. 그럴 힘을 나에게 허락해달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저 사람 사랑 못하겠습니다. 진짜 그대로 뱉는구나. 그대로 뱉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사랑 못하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굳이 막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을 사랑 못하겠 이렇게 약간 내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물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라는 것도 솔직하긴 한데 그냥 진짜 그냥 내 마음 그대로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솔직하게 기도를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안다. 뭐 너의 머리털 개수도 다 안다. 안다면 내가 굳이 막 기도를 할 때도 가식을 떨면서 기도를 할 때도 뭔가 나를 포장하면서 말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다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가장 솔직하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가식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위선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쩔 수가 없. 이 얘기를 이거 또 그거네? 배터리 아이고 배터리는 하다가 또 녹화가 되고 있나? 애매하면 녹화가 되고 있나? 녹화는 되고 있어. 그러면은 뭐 준호랑도 얘기를 했지만 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독교는 가장 인간적인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인간이 불완전하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위선자들도 내가 그들한테 비록 뭐 상처를 받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들도 또한 인간이기에 내가 그들을 뭐 잠깐에 받은 상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는 거를 내가 안 믿을 이유는 없다 라고 말해야 될까요? 뭐라 그래야 될까? 왜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한테서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또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성경적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하죠. 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하면은 사랑이 보여지는 사람, 진실한 사랑이 보여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를 느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하다 얘기가 나왔지? 이상하게 신앙 얘기만 하면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지. 되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인간적인 종교라고 말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그 제가 좋아하는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거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거는 되게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너네 다 족밥이고 이 세상은 너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고 세상은 고통이다. 그런 만큼 더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더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저항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순간들,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철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 스스로의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우리 스스로가 족밥이라는 거를 깨닫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다가도 계속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그게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걸 또 알려주고 그런 부분에서 이 실존주의 철학도 되게 사람들로 하여금 치료를 하는 그런 기능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다. 이 종교라는 게 사람 사이에서 기능을 하는 게 좋은 문화 중에 한 축이 되지 않나. 문화의 축이라고 하니까 되게 네. 어색하다 나는. 근데 또 요즘에는 종교라는 그런 문화의 한 축이 쇠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적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도. 그렇죠. 요즘에 종교를 믿는다 안 믿는다보다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현상 그런 게 있나요? 그 현상에서 느껴지는 거요. 네. 어... 그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리고 그런 믿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라는 건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조심스럽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제 인간이 불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봤을 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떠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의 정말 인간적인 추악하다고도 표현하면 좀 거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런 공동체를 보거나 그런 사람을 보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동체를 보고 떠난 사람을 뭐라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개인의 신앙인 것 같아요. 개인의 신앙. 왜냐하면은 저도 동일하게 공동체를 보고 실망을 했고 공동체를 보면서 이게 맞나? 나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예수를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모태신앙은 그냥 그저 타이틀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실존하시는 것인가? 의아한 그런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보면서 그래서 한동안 내 마음이 예수님과 멀리 떠났던 적이 있었고 그런데 내가 이제 내 개인으로 그냥 예수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갔을 때 그런 시간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네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 저도 아직 이쪽에 대해서는 생각이 이렇게 확고하고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개인의 예배라고 하거든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로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나면은 회복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음, 그쵸. 저는 되게 사람은 사실 살면서 믿는 구석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뭐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튼튼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의 기반이 되어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옮겨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사실 기반의 생각을 하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떼내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고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이웃 간의 정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자본주의에 자기의 생각을 위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면은 다 이성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그래야만 돼야 하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 좀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종교를 가진 입장에서 신은 그냥 있어야만 하잖아요. 맞나요? 그냥 있어야만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내가 믿고 음. 이런 법칙을 실천하고자 하고 그런 입장에서 그 전제 신이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죠. 신이 있어야죠. 그쵸? 그래야 내가 그 교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동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팩트 기반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믿음으로써 어떠한 힘이 되고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지보다 그냥 맞지 않은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허무주의라고 하죠. 뭐 번아웃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있지 않을까. 그냥 많은 부분이 삶에서 많은 부분이 맞지 아닌지 가려내는 것보다 그 믿음으로써 내가 어떠한 효과를 얻고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꽤 빈번하다고 생각을 해서 종교를 가지는 것도 그러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성적인 사고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어떤 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걸 믿음의 영역으로 만들어 버릴지는 개인의 판단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직 신앙적으로 이성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처음 말한 것처럼 조심스럽고 음.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누군가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고 네. 내가 틀렸나? 그런 것도 있고 그쵸. 저는 진짜 잘 모르니까 오히려 막 이렇게 말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나 또한 너무 빈약하고 너무 약하고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음. 조심스럽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 그리고 담아낸 게 어떻게 영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 또한 지금 저라는 사람이 담아내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가장 솔직하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술을 말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요.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을 다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지개 좀 피고
저는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제가 저도 인간이니까 틀릴 때가 더 많단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경계해서 말을 안 하다 보면은 말을 많이 함으로써 얻는 게 좀 얻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기회비용으로서. 그래서 저는 틀리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애매하게 틀리면은 사실 얻는 교훈이라던가 이런 게 좀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틀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다 모두에게나 적용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죠. 그래서 주장을 굉장히 세게 하고 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리석은 게 맞아서 어리석은 게 맞아서 뭐 그래서 세게 하는 어쩝니까? 어쩝니까? 나아지려고 세게 하는 거죠. 그죠. 나아지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우 3시 33분 어 3시 반 몇 시에 또 시작했죠? 2시간 나오겠는데 우리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소감이요. 소감이라 하면 워낙 제가 사람들한테 저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안 비추긴 합니다. 그래서 뭐 몇몇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이랑 친해지는 게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저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욕심 아니에요? 전 이런 사람입니다. 아, 여러분 욕심. 저와 대화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가지고 인터뷰지 들고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고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요. 사람 김요일을 담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네,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박수 이렇게 짝 하고.